그렇다면 도대체 왜 가상현실이냐? 어, 그죠? 궁금하죠? 이 시점에 도대체 가상현실을 얘기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게요. 과거에 혹시 장바구니라는 얘기를 만약에 들었다라면 여러분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이미지는 뭐였을까요? 또는 지금의 6, 70대에게 장바구니라는 단어를 던졌을 때 그분들이 가장 먼저 가져올 건 뭘까요? 바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마트에서 쓰는 카트나 저 장바구니를 떠올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요거보다 좀 더 젊으신 세대분들, 5, 60대 세대분들은 장바구니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또 어떤 것들을 이미지를 머릿속에 떠올리게 될까요? 그분들은 조금 더 이분들보다는 진보된 조금 더 다른 이미지를 또 떠올리실 건데 아마도 홈쇼핑에 있는 뭐 장바구니나 아니면 배달해주는 장바구니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거보다 좀 더 나이가 젊은 층에게 장바구니란 뭔가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지만 최근 들어서 장바구니의 의미는 30, 40대들은 내 인터넷 쇼핑에서 내가 찜한 물건들을 담아놓는 가상의 공간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10대와 지금 10대인 세대들에게 장바구니라는 이미지를 단어를 던져준다면 이들은 어떠한 이미지를 떠올릴까요? 물론 이들도 뭐 쿠팡이나 컬리나 뭐 자기네들이 쓰는 뭐 어떠한 오픈마켓이나 이런 데서 찜하는 기능의 장바구니를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들이 사용하는 앱과 30, 40대나 20대가 쓰는 앱이 다른 것처럼 이들이 생각하는 장바구니는 지금 우리가 각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장바구니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떠올리는 것과는 또 다른 세계를 떠올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뭐냐? 네, 이런 거죠. 이게 굉장히 낯서실 수도 있는데 요건 이제 로블록스나 제페토에 나오는 꾸미기 기능 안에 들어가 있는 본인의 장바구니입니다. 네, 그래서 저런 것들을 떠올린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동물의 숲이나 이런 거에서는 저 위시리스트에 저 캐릭터들을 담아놓고 관리하면서 쟤네들과 같이 뭔가를 해결해 나가야 되는 미션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10대들에게 장바구니는 또는 지금의 영유아에게 장바구니는 앞으로 어떤 개념으로 다가올 것이며 20, 30대에게 느껴지는 장바구니는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고 60, 70대가 이렇게 달라지는 이 변화의 축들을 보면 뭔가 인식의 변화들이 좀 더 다양한 세계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미 느끼고 계실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세대를 건너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 변화의 기저에 어떠한 변화들이 있다는 건 단편적으로 느끼고 있지만 기저의 어떠한 큰 변화의 흐름들을 잘 이해 못하고 있다는 거죠. 다음. 그리고 예전에는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나서 이 사람이 누군지를 알고 싶었다면 당연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네임카드죠. 그죠? 명함을 주고받는 또는 만나서 얘기를 직접 나누거나 다방이나 커피숍에 만나서 서로 얘기를 하면서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이러한 변화들은 또 어떠한 현상을 만들어 나고 있죠? 그죠? 이건 완전히 아날로그적인 거죠. 그 다음에 싸이월드를 통해서 본인이 이러한 사람이고 이러한 음악을 좋아하고 난 이렇게 꾸미고 싶고 난 이러한 사진을 찍고 난 이러한 것을 즐겨 먹어 라는 것을 표현할 수 있는 그나마 좀 더 디지털적인 아날로그였죠. 이건 역시도. 그죠? 다음. 최근 들어서는 점점 이런 것들이 더 고도화되기 시작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싸이월드도 지금은 추억의 싸이월드가 된 이유도 그렇지만 이제는 카카오 스토리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핀터레스트나 그죠? 스냅이나 굉장히 다양한 자신들만의 세대들만의 의사소통 도구 그리고 본인들을 표현해주는 창구 그 SNS 계정들을 통해서 내가 누구다라는 걸 표현하고 실제로 그걸 통해서 거기에서 나누는 메시지와 좋아요나 그런 표현들을 통해서 서로를 알아가고 공감하고 경험하는 시대로 점점 바뀌어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변화들은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는데 이 근저의 변화들이 어떠한 현상들이 작용하냐에서 갑자기 가상현실을 얘기해버리면 무슨 가상현실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보여지는 것처럼 우리가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누군가를 알아가고 있다면 그건 아날로그와는 완벽히 다른
가상의 현실, 디지털의 세계에서 누군가를 먼저 알게 된 후에 아날로그로 가져오는 완전히 경계면이 바뀌고 있는 상황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아날로그가 100이었던 시대에서 아날로그가 90, 80, 70으로 점점 줄어들고 디지털은 작았지만 디지털이 점점 커지는 시대로 변하고 있다는 얘기죠. 다음.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마찰을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는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과도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회적인 현상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다양한 분야에서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맞물리면서 충돌하고 있어요. 충돌하고 있다고요. 그러다 보니 사회는 혼란스럽고 뭔가 어려운 국면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과거 세계의 사람들, 이른바 30대 이상의 사람들 대부분들이 우리의 삶은 아날로그 세계에 머물러 있어요. 그런데 실제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삶의 장들은 아날로그 세계에 머물러 있는데 변화의 근간은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냐? 디지털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본인도 아날로그 세계에 적응했던 것 한두 개를 디지털 세계로 옮겨가고 있어요. 조금씩 조금씩.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삶이 아날로그적 세계에 많이 머물러서 몸 다 있기 때문에 디지털 세계로의 변화를 적응은 해나가고 있지만 거기에 리딩하거나 그걸 이끌어가거나 만들어내진 못하고 있어요. 그냥 그걸 따라가는 수준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여기서 마찰적인 상황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20, 30, 40대는 그나마 적응할 수 있겠지만 60, 70대는 여기에 적응하는 게 더 어렵고 낯설겠죠. 그러다 보니 여기서 나오는 간극들이 계속해서 사회를 뭔가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아날로그는 아까 더현대와 네이버 스토어를 비교했지만 시장 마켓이라는 건 방문자 수와 체류 시간을 곱하면 결국 이용 금액이라는 걸 구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방문자 수를 늘리거나 체류 시간을 늘려야 되는데 아날로그의 최대 단점이 뭐냐면 자원 이용에 제한이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더현대백화점은 24시간 운영하지 않죠. 시간 제약이 있죠. 그 다음에 더현대백화점이 하루에 받을 수 있는 최대 인원은 3천만 명을 받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그죠? 반면에 NC소프트나 넥슨이 제공하는 게임의 동시 접속자 수는 더현대백화점에 방문하는 방문객 수의 10배, 100배 이상을 동시에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아날로그의 단점은 자원 이용이 제한되고 시공간의 제약을 받는다. 반면에 그리고 아날로그 기반 경제는 뭔가를 나누면 나눌수록 그것이 줄어드는, 그래서 토지 노동 자본으로 이루어지는 생산의 수단들을 내가 독점해야지만, 내가 나만 가지고 있어야지만 내가 커지고 우리는 그런 것들을 규모의 경제라고 불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디지털 경제는 뭔가 좀 다릅니다. 디지털 경제는 나누면, 말씀드린 것처럼 나누면 나눌수록 커지고 공감과 확산이 용이하고 나누면 나눌수록 커지면서 시공간의 제약을 탈피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네이버 스토어 이용자 수는 1,000만, 2,000만, 3,000만, 5,000만, 1억이 충분히 가능하지만 더현대백화점의 방문객 수는 1억 명을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이해되시죠? 이게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차이입니다. 그렇죠? 현재는 그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과도기 국면에서 계속해서 디지털이 몸집을 키우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디지털의 특징은 개입이 적어지고, 두 번째로는 데이터라는 걸 발생합니다. 아날로그에서 더현대백화점에 여러분이 방문하고 가시면 만약에 물건을 구매하지 않고 더현대백화점을 그냥 보기만 하고 나갔다면 여러분의 흔적이 남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화장실에 가서 쓴 물 또는 여러분의 채취 정도를 남길 수 있죠. 그렇지만 네이버 스토어에서 여러분은 뭔가를 보기만 해도, 구매하지 않아도 찜을 하거나 클릭해보면 데이터라는 걸 발생시킵니다. 아, 이 사람이 이 제품에 관심을 뒀구나. 이 사진에서 굉장히 오래 뭔가를 봤구나. 라는 데이터를 발생시킨다고요. 자,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업자들은 앞으로 이 사람이 뭘 좋아하겠구나라는 예측 가능한 모델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른바 최근 들어서 네이버가 내가 뭔가를 보면 AI 쇼핑 추천이라는 기능을 내놓는 것처럼, 또는 우리가 인터넷 하다가 의류 쇼핑몰을 한번 검색하고
다시 인터넷을 켰을 때 크롬에서 나오는 광고들이 그 관련된 의류 쇼핑몰과 관련된 광고가 붙는 것처럼 내가 남긴 흔적들을 따라서 예측 가능한 마케팅이 시행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데이터에 기반한 효율적인 의사결정은 당연히 아날로그에서 발생하는 비효율이라는 걸 제거하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디지털은 아날로그에 비해서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압도적으로 우위를 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더현대가 아무리 성공해서 더현대 2, 3, 4, 5, 6, 7, 8, 9, 10을 만들더라도 실제로 오프라인에 한정된 시간, 공간의 제약을 벗어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음. 그래서 이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기술적 변화의 측면에서 살펴보자면 최근 들어서는 이제 이 디지털이 어느 정도까지 발전하느냐에 따라서는 다르겠지만 일단은 모든 변화의 선도에는 하드웨어의 보급이라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하드웨어가 먼저 보급이 되어야지만 그 하드웨어를 기반으로 한 소프트웨어, 그리고 새로운 생태계, 그 다음에 통신망의 더 지속적인 발전, 그리고 공감과 공유를 통한 확산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반면에 아날로그는 그 작용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아날로그는 토지, 노동, 자본으로 이루어지는 생산 수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은 나누면 나눌수록 유한한 자원이어서 나누면 나눌수록 적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 내가 독점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계신 것처럼 이른바 스마트폰이 보급되고 나니까 IT 생태계가 발달합니다. 스마트폰을 다 보급하게 되니까 아마존, 텔라닥, 배달의 민족, 쿠팡 같은 IT 소프트웨어 또는 IT 앱 업체들이 발생하기 시작하고요. 거기에서 아이폰은 iOS라는 OS 생태계를 만들어내고요. 그것들이 글로벌하게 공유, 공감, 확산을 통해서 용이하게 뻗어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해서 다시 한번 이 생태계가 더 커지는 상황들을 만들기 위해서 지속적인 기술 투자가 또 이루어집니다. 그게 뭐냐? 가상의 저장 공간, 5G 통신,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이 선순환의 상황들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면서 다시 한번 하드웨어가 또 보급이 되고 그 하드웨어에 맞는 소프트웨어가 또 개발이 되고 그 소프트웨어는 우리들의 삶을 데이터라는 걸 발생시키는 그 하드웨어를 통해서 소프트웨어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짚어주고 그러한 경험과 가치들이 확산돼서 글로벌하게 퍼져나가고 그게 확산되는 과정에서 또 다른 투자들을 이끌어내고 그 투자가 다시 하드웨어 보급과 소프트웨어 개발을 통한 선순환의 구조를 이뤄냅니다. 반면에 아날로그 시기는 이러한 선순환이 아니라 누군가가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다 갖게 되고 독점하게 되고 그 독점을 규제해야 되기 때문에 쪼개서 나눠야 되고 그러다 보니 발전이 한정이 되고 한계에 봉착하는 구간이 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생태계가 다른 아날로그 생태계와는 메커니즘이 다른 새로운 세계가 지금 또다시 열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디지털의 세계라는 건 선순환의 구조를 가질 수 있는 구조적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그래서 과거에는 지금까지는 어땠냐? 아까 30년 지나온 코스피의 흐름에서 글로벌화 시대의 10년, 중국의 시대의 10년, 그리고 IT 시대의 10년 역시도 사실은 현실 세계 위주의 발전의 축이 존재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2000년 후반부터 금융위기 이후부터 발생된 우리가 나스닥에 대한 관심을 높인 지금 어떠한 변화들이 근저에서 나타나고 있냐? 지금은 현실 세계의 더 이상의 확장은 환경오염을 통한 기후변화의 문제를 야기하며 더 이상 팽창적인 성장을 통한 한계에 봉착하며 자원의 한계에 봉착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낳게 돼서 물론 발전은 하고 점점 더 좋아지고 실제로 도시화라든지 개발은 지속해서 일어나고 과거에 오래된 것들을 다시 리모델하는 이러한 현상들은 계속해서 일어나겠지만 현실 세계의 확장의 사이즈는 확실히 제한되어 있을 것이다. 반면에 그러면 어떠한 세계의 확장이 앞으로는 크게 일어날 거냐? 아까 말씀드린 세계관의 확장에서 뭐라고요? 5번째 마지막 세계관의 확장은 가상세계의 확장이 무제한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러니 현실 세계보다 큰 가상 세계 출현이 가능한 시대로의 전환이 근저에 일어나고 있다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저희가 말씀드린 최근 들어서 사회가 혼란스럽고 큰 기저의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고 왜 이렇게 다양한 용어들과 급격한 예측이 힘들어진 미래, 그리고 다양한 용어들의 등장, 그리고 새로운 부가가치 확장, 그리고 새로운 기업들의 등장, 이러한 현상들은 전부 앞으로는 현실 세계의 공룡들이 아니라 가상 세계의 새로운 공룡들이 나타날 걸 암시하고 있고, 가상 세계는 현실 세계와는 다르게 무제한적 확장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더 이상 글로벌라이제이션에 엮여 있을 필요도 없을 만큼 현실과 가상 세계의 혼재한 세계로의 확장, 그 다음에 확장이 제한된 현실 세계의 성장이 멈추는 거냐, 그게 아니라 새로운 성장의 모멘텀은 가상 세계를 통해서 앞으로 인류는 더 큰 확장과 성장을 이뤄낼 것이다 라는 겁니다. 저성장이 앞으로도 10년, 20년 고착화될 거라는 얘기에 반대한다는 얘기입니다. 고성장의 시대로 다시 전환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가상 세계로의 확장을 통해서.